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을 공산주의라고, 예술가들의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창작의 개별성과 고유성, 그리고 특정한 창작물에 대한 그 소유권, 특히 이름으로서의 소유권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예술이 계속 산업적인 공산성이 강화되면서 들의 창작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 사실 예술가의 자산은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기 창작물에 대한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잃는 순간 어떤 질적 특수성이라던가 고유성이 사라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유통하는 자의 그 이름이 남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면서 그냥 어떤 한 산업의 이제 부품이 되는 이 20살 때 힙합 음악을 했어요. 래퍼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꽤 큰 음반사와 계약까지 했어요. 이제 전 팀으로서 3명이 팀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근데 계약을 했는데 이 음반사에서 굉장히 계약한 대로 음반을 내주지를 않고 계속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 일을. 우리 노동력을 이렇게 투입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시키면 당연히 무보수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이제 암묵적인 경고의 그 뉘앙스가 있는 메시지를 좀 날렸더니 사장이 어느 날 우리 팀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어딘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셋이 차를 타고 그 MBC 방송국에 갔어요. PD의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영혼을 다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없다면 1,000만 원씩 걷어서 저 PD한테 줘보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애초부터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 저 나이도 어렸고 그걸 준비할 돈도 없었고 저가 느끼기에는 그 1,000만 원씩 3명이 걷어서 3,000만 원을 그 진입 비용으로 치른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 기다릴지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음반사들이 다 지고 있고 이 음반사는 방송국 PD한테 뭔가를 바쳐야 하고 여러 단계의 그 관문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다 넘지 못하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소설가가 돼야겠다. 등단 과정을 통해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보통 코스가 있죠. 그리고 그 제도가 아주 뿌리 있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일종의 아까 얘기했듯이 조합이 그 도제제도를 통해서 어떤 배타적인 영역을 만들어내듯이 문학 자체가 저는 사유화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출판사들의 제도에 의해서 그 점령을 당한, 그러니까 문학을 한다는 것은 곧 어떤 특정한 출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모전 제도 같은 것들을 그 제도에 편입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도 되게 좀 경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설가로 되겠다고 책을 다 쓴 다음에 원고를 사방의 출판사에 가져가 보는데 일단 뭐 그런 공모전이라던가 이제 문학 제도를 운영하는 대형 출판사들은 자기들 제도가 있으니까 등용문을 이미 갖춰놓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죠. 소형 출판사들은 그냥 문학을 다루려고 하질 않아요. 특히 시민작가의 소설. 한 곳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제안을 봤어요. 그 시민소설은 다루는 건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만약 당신이 인세를 다 포기하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특별히 소설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만큼 문학이 이제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관문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도 작가 입장에서도 그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낸 관문에서의 그 진입 비용과 이 보상이 비대칭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제도가 그 제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끌어들이는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문제를 인정한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적어봤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주 일부예요. 그냥 대충 봐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봤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다 껴있죠. 최근 방영했던 푸들스타 같은 드라마. 여기에 이제 음악을 담당했어요.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뭐 가장 굉장히 히트쳤던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뭐 1997, 1994
그리고 이제 곧 방영하는 이제 송곳이라는 드라마도 했고 이것을 이 회사의 대표가 작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음악을 김한조라는 이 대표가 아주 굉장히 이 업계에서 유명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음악을 하는 방식은 익명의 작곡가들을 수명 정도를 보통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내주지 않고 철저히 익명화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음악 감독이라는 자기 이름하에 내보냅니다. 작곡 크레딧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주를 받으면 외주를 주거나 도급을 주거나 다른 창작자들을 부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익명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명예 자산을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창작의 속도도 창작자들이 경쟁할 수가 없고 경력이 쌓여가는 속도도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의 사업에 기여하는 창작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느냐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들은 그걸 일종의 진입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관문 진입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얼마 정도를 받냐면 처음 한 1년 6개월 정도의 누구 그 다음 1년에는 1년 차, 그 다음 1년 차에는 월급 30만 원, 월급 50만 원, 80만 원 정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음악이 세상에 알리려면 이런 정도의 관문을 꽉 뭉쳐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필요한 거죠. 제가 헬조선들의 키워드로 얘기하면서 예술 여러분에서 문제를 얘기했던 거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청년 세대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업무 능력을 발휘해도 그것이 늘 회사의 이름을 키우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식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데 이제 취직을 한 친구들이 그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벤처에 가까운 이제 회사의 경우에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개 한 회사가 크게 성공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 기존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잘라내고 운영 방식을 좀 관료직을 강화해서 어떤 대기업 체제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동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공동체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 회사가 성장이 정체 상황인데 구성원의 어떤 업무 능력이 지나치게 두각을 나타내면 빼앗길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종의 딜레마, 제수의 딜레마처럼 그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제 보상 시스템, 성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가 붕괴됐을 때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헬조선이라는 키워드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